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나에겐 꿈이 없었다. 1997년 비트라는 잊지 못할 최고의 영화를 선사해준 김성수 감독과 우리의 영원한 이민 정우성이 함께한 5번째 영화 저놈 빛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 우리 시장님. 응? 여기에 전작 아수라에도 함께했던 황정민과 수많은 명품 배우들이 합세해서 만든 웰메이드 정치 시대극.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보는 내내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손에 땀을 쥐게 만든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이 영화에 숨겨진 디테일과 제작 비화 그리고 역사적 고증 TMI.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6본 B2 벙커에 모인 어수선한 군인들.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영화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12.6 사건 직후의 상황부터 시작합니다. 12.6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남산의 부장들 TMI가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1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에 찬 기간을 뜻하는 서울의 봄. 하지만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5.18 민주화 운동이 진압되면서 짧았던 서울의 봄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에 초점을 맞춘 이 영화의 제목이 서울의 봄이라는 게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는데요. 감독은 결국 민주화가 끝장나버린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지막 장면에서 반란군 한 명 한 명의 경력을 박제하는 것과 함께 시나리오 초고 단계부터 끝까지 고수했던 설정이라고 하네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육군 참모총장 정상호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실존인물 정승화 참모총장을 모티브로 만든 인물입니다.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통을 연기해 기가 막힌 싱크로율을 보여줬던 이성민 형님이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이번엔 정승화 참모총장과의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게 흥미롭네요.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보안사령관 전두광 소장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영 탐탁치 않은 게 표정에 드러나는 정상호 대장입니다. 아직은 메인 빌런 전두광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며 관객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했다. 이게 진짜 범행 이유 맞습니까? 대통령을 살해한 김동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취조하는 전두광. 밖에 나가보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탐욕에 가득한 그의 얼굴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세상은 그대로야. 감독은 영국 리차드 3세에서 피해 군주로 군림한 악역을 연기하는 걸 보고 숨결까지 악으로 느껴지는 욕망 덩어리의 느낌에 반해 황정민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던 성대모사가 아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좋아, 아주 좋아. 황정민이 만들어내는 전두환을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그 판단은 옳았고 황정민이 해석한 연기를 보고 별다른 디렉션을 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고 합니다. 전두환의 상징 대머리 분장으로 두피가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두피 가발을 본드로 붙이고 촬영이 끝나면 알코올 성분인 리무버로 지웠으니 말이죠. 한여름에 이런 분장을 하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연기하고 나면 두피가 빨갛게 올라오고 진물까지 나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 국장 기록 영상에 배우를 합성해 심어 넣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살짝 어색한 부분이 보이죠.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발표 현장. 대통령 각하의 충격적인 사고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황정민이 가장 많이 연습한 대사라고 합니다. 실존 인물과 똑같이 하고 싶어서 수십 번을 반복하고 길게 촬영했는데 극장에서 보니 너무 짧게 나와서 많이 속상했다고 하네요. 정상호 총장에 대한 혐의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들쑤시며 본인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전두광.
육군 참모총장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청렴하다고 소문난 이태신 소장을 부릅니다. 장태환과 이순신을 합쳐서 이름을 짓는 장명 센스. 이태신은 실존 인물 장태환 소장을 모티브로 만든 배역이긴 하지만 감독의 상상이 더해진 거의 가상의 인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비주얼부터가 완전 다른 사람이긴 하죠. 전두환과 장태환 두 인물 모두 불같은 이미지로 느껴져서 이태신은 전두광과 반대되는 물과 같은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의 정원은 광주광역시의 가톨릭 평생교육원에서 촬영했습니다. 마치 김정희의 세안도 같은 소나무에서 느껴지는 강직함이 두 인물의 고듬을 표현하는 것 같아 이곳을 헌팅했다고 하네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성민은 정우성과 나란히 걸어가는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오징어가 되니까. 합수부 전두광 장군이 이 장군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전두환과 장태환은 예전부터 불편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1973년 장태환이 준장 시절 전두환의 동서이자 하나회 멤버 김상구 중령이 면전에 대고 갑종 출신의 못 배운 장교라며 미친 하극상을 저질러서 분노한 장태환이 징계 위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해임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죠. 국장들도 부르고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내 방이 코딱지만 해서 하다 차관들을 불러 모아 보고를 받는 전두광.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광의 집무실은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CG로 합성했고요. 이 장면이 크랭크인 하는 첫 촬영, 첫 컷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영화 첫 촬영은 스태프과 배우들에게 큰 부담인데요. 촬영 전 리허설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배우들의 각자 연기가 완벽해지면 그제서야 카메라가 들어와 컷 없이 거의 한 테이크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등장인물이 이렇게 많은데 연기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건 그만큼 공을 들였기 때문이죠. 벽에 걸린 액자에 쓰여진 천하수환 망전 필위 휘호는 천하가 편안해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라는 뜻으로 1978년 1월 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안보 대책을 발표할 때 인용한 글입니다. 천하가 비록 평온하다고 해서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험이 찾아온다는 손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총력 안보 태세를 굳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9일 전군 지휘관 회의. 실제 기록 화면과 비슷한 앵글과 톤 앤 매너로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실제 회의에서 실존 인물들이 앉아있던 위치까지 고증해 똑같이 배치했다고 하네요. 수경사에 이태신 장군 앉히는 거 확정이십니까? 수경사 자리에 하나회 멤버를 꽂아 넣고 싶은 전두광. 11기 노태근 장군은 어떻습니까? 실제 전두환과 노태우는 한 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육사 11기 출신 동기입니다. 첫 정규 4년제로 졸업한 11기 기수들의 집단적 자부심과 엘리트 의식이 굉장했다고 하네요.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온 노땅 똥차들 줄서가 있으니까 아직 별도 못 달고 있잖아. 아니 학교 일진도 아니고 복도를 이렇게 걸어다닌다고? 이곳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본관의 복도입니다. 전두광의 진한 싸제 군무복과 이태신의 바렌 전투복을 대비시켜 권력욕과 청렴함을 상징적으로 대비시켰습니다. 서로 존댓말로 대화하지만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살벌한 기싸움. 당시 실존 인물인 전두환과 장태환은 1931년생으로 동갑이지만 관례상 상호 존댓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태환이 육군 종합학교 11기 갑종 장교 출신으로 군 경력으로 따지면 장태환이 선배이긴 합니다. 서로 같은 편 하면 큰 힘이 되고 그럴 텐데.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실제 전두환이 장태환을 포섭하기 위해 김장값이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 초봉이 약 7만 원이던 시절 1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처음엔 거절하다가 결국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수경사 회식비라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 총장 공간과 집무실은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보통 세트를 만들 때 저가의 합판에 시트를 발라 제작비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장근영 미술감독은 그 시대의 고급스러움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고가의 원목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벽에 붙어있는 그림은 전쟁 기념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전문팀에 의뢰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공관 벽에 걸린 액자의 휘호, 선국 후기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한다는 뜻으로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정 총장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도경비 사령관이 된 이태신.
이곳은 오산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와, 이게 탱크가 다 몇 대야? 사실은 그냥 합판을 세워두고 촬영한 후 그 위에 CG를 입힌 것입니다. 실제 애연가였던 전두환을 모델로 했기에 흡연신을 피할 순 없었는데요. 황정민 역시 담배를 피긴 하지만 촬영 내내 담배를 물고 있어야 해서 배우 보호 차원으로 금연초를 피웠다고 합니다. 정 총장은 어떡할까요? 전두광의 비서실장 문일평 대령역의 박훈 배우는 적은 분량임에도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주며 아시아 필름 어워즈에서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답답한 양반하고 뭔 얘기를 해? 라고 말했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정 총장을 찾아가 돈가방을 들이미는 전두광. 여기 2억은 총장님께서 아주 편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100달러 지폐가 1996년에 발행한 권종으로 1979년에 통용되던 구형 권종이 아니라는 고증 오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매일 3시간 간격으로 보고하세요. 정 총장과 전두광 사이에 벌어지는 첨예한 기싸움. 이성민이 68년생으로 황정민보다 2살 많은데요. 촬영 초반 서로 정민씨, 성민씨 하며 조금은 어색한 사이였던 두 배우가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기싸움을 하려니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두 배우는 너무 어려웠지만 감독은 모니터링 하면서 약간 어색한 기운이 긴장감을 더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벽에 걸린 백절 불요는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정상호 총장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장근영 미술감독은 천장에 패턴까지 다 디자인해서 마감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천장에 전등까지 디자인해서 설치해 놓으면 조명팀이 촬영 조명으로 활용해서 공간을 완성한다고 하네요. 빡친 마음에 바로 보안사로 달려간 전두광. 정상호 총장을 궁정동에 불렀잖아.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련된 정 총장의 혐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김재규가 저녁 먹자고 불러놓고 대통령과의 만찬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각각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럼 다음에 보시죠. 아닙니다. 내가 금방 끝내고 올 테니까 먼저 내려와서 식사하시죠. 사실상 시해 사건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까 저격당하셨습니다. 전두환에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한편 정 총장은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매국노 조선 땅에서 일어난 변고의 반은 내래 사주한 일이야. 또는 비호감 전문 배우 이 새끼 가면 됐어! 눈 감아! 김의성 형님이 또 노재현 전 국방장관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전 장군한테 뭐 받으신 거 있습니까? 싫다는데 부득부득 포개에 집어넣었어요. 실제 노재현 국방장관은 전두환으로부터 야무지게 받아 챙겨 드셨다고 하죠.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꾸준히 받은 돈이 무려 3억가량 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공관은 전두환이 만든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청남대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곳의 가구들이 다 문화재급이라 전문가들이 손상 없이 안전하게 가구를 옮겨 재배치한 후 촬영했다고 합니다. 뭐 계엄사령관이 맘먹었는데 국방장관 힘 있습니까? 사실 군 인사권은 참모총장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에 계엄사령관까지 겸직하고 있으니 정 총장이 마음을 먹으면 국방장관이 막을 권한이 없긴 합니다. 바둑에 심취해 있는 전두광. 실제 전두환 역시 엄청난 바둑광으로 알려져 있죠. 여보, 노태건 장군 오셨어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빵 터진 장면이었죠. 이순자 여사, 자기는 동해안 방사령부로 가는 거 맞아? 전두광의 집은 적산 가옥으로 설정하고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로케이션 했습니다. 집의 기본 구조만 살리고 바닥부터 천장에 소품까지 싹 다 바꿨다고 하네요. 벽에 걸린 풍림 화산 휘호는 움직임은 바람 같고 침묵은 숲 같으며 공격은 불처럼 맹렬하고 수비는 산처럼 무겁다 라는 뜻으로 일본의 무장 다케다 신겐이 군기로 삼았던 손자병법 구절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전두광의 군사적 야망을 상징하죠. 웃잖아. 이래 되면 니나 내나 무술이 다 나가는데. 이러다 저 멀리 지방으로 좌천될 것 같아 불안한 노태건. 하지만 전두광에겐 다 계획이 있죠. 이 흙이 질 뻔했거든. 이 한 수로 요 판세를 싹 뒤집어 붙어. 바둑판 위의 기보는 실제 프로 바둑 기사가 고증해서 하나의 수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미친나. 박해준은 안 된다 하면서 전두광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사실은 부추기는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인자 빠꾸 없다. 결국 정상우 연행 요구서를 작성한 전두광. 이 장면은 촬영 첫날 차관들 보고씬을 촬영하고 오후에 촬영한 씬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창 밖에 테라스로 나가서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세트인 게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실내의 어둠 속에서 밀담을 나누는 두 사람을 창 밖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생기는 명암으로 표현했습니다. 각하의 위대한 혁명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어. 내 앞에서 잘못된다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창 밖에 노을빛은 불타는 느낌으로 표현해서 이글거리는 불과 같은 전두광의 안광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다! 그날 밤 바로 하나회 회원들을 소집한 전두광과 노태건. 외부의 술집을 섭외하려다가 전두광의 자택으로 장소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 많은 배우들의 스케줄을 다 맞추려니 촬영은 하루 만에 끝내야 했고 세트가 아닌 실제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으니 너무 좁아서 촬영은 힘들었지만 더 비밀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집안에서 불을 끈다는 설정은 말 그대로 너무 어두워지니까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건 스태프들의 의견이고 감독과 황정민은 이 설정이 너무 좋아서 그냥 불 끄고 별다른 조명 없이 외부의 조명에 의지해 촬영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내가 책임진다니까. 디지털 색보정으로 많이 밝혀서 어느 정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30경비단에 전부 모일 거야. 경복궁 내에 있던 중앙청부터 30경비단까지 이어지는 항공컷은 통째로 CG입니다. 반란군이 집결하는 30경비단의 현관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가톨릭 평생교육원에서 촬영했습니다. 30경비단 내부의 반란군 지휘통제실은 세트를 제작했고요. 역시나 천장의 패턴까지 디자인해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30경비단 벽에 쓰여진 희호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수도경비사령부 건물 외부는 한남대학교 사범대 건물에서 촬영했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인자한 표정으로 감독의 상상이 더해진 인물인 이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표현했습니다. 이전에 식사 장면에선 딸까지 등장했으나 그건 너무 가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아, 전 장군하고 약속한 거. 내키진 않지만 이태신이 전두광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기로 한 시간, 작전명 생일집 잔치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전 장군이 대통령에게 연행 승인을 얻게 될 시각은 대략 18시 30분경입니다. 같은 시각 정 총장 연행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박해준 배우가 후시로 녹음한 대사에 맞춰서 그래픽으로 작전의 과정을 표현해 관객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합법적 절차를 만들면 작전은 성공입니다. 당시 세종로 광화문 광장은 통째로 CG입니다. 이후에 나올 이순신 동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태신과 대비되도록 반란군은 이순신의 뒷모습을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주인공 없는 생일 연회장이 열리는 요정에 도착한 이태신. 전두광이는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시나? 하나회 member 헌병단장 원경이 맞이합니다. 자넨 왜 여기 있나? 원경은 실존 인물 조홍 헌병단장이 모티브인데요. 당시 조홍 외에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도 함께 있었지만 그는 반란군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극중에선 삭제했습니다. 수도경비 수뇌부 3명을 생일잔치에 묶어놓고 전 총장 연행과 대통령 재가를 동시에 받으려는 전두광.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내일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설정으로 국무총리 집무실에 청와대 로고가 그려진 이삿짐 박스를 쌓아뒀다고 합니다. 재조사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부? 내가 니들 상관의 상관이야! 이 대사는 감독의 전작 아수라의 오마주입니다. 너는 위에서 정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위에 위야. 어이 부가! 이 장면 이후 첫 총격신까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카메라를 끊지 않고 한 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첫 총성을 시작으로 사건은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영화처럼 멋있는 총격전이 아닌 실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실제 공포탄을 쏘며 사실적인 연기를 사실적인 카메라 동선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다급한 전두광의 속을 알고 있는지 일부러 천천히 서류를 읽고 있는 대통령. 국방장관이 모시고 다시 오세요. 이 씬은 전두광의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컷을 나누어 정적인 느낌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총성을 듣고 출동한 해병대와의 총격전. 당시 고3이었던 감독은 한남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 총소리를 듣고 나와서 한남국민학교 근처에서 정 총장 연행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그 당시가 생각이 나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하네요. 총소리가 들리자 잠옷에 겉옷만 입고 도망치는 국방장관. 이 장면은 사실 삭제하려 했지만 당시 실제 저 육교 위에 감독이 있었고 본인이 목격했던 장면과 너무 비슷하게 나와서 그냥 살렸다고 합니다. 총장님 연행은? 원경역의 최원경 배우는 신체 모음 .집을 연출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원경. 쭈그려 앉을 때 보이는 속옷이 옛날 팬티여야 한다는 본인만의 디테일로 스스로 부산 재래시장까지 가서 옛날 팬티를 구해 입고 왔다고 하네요. 이제야 사건이 터졌음을 깨달은 이태신과 김준엽. 전두광 이놈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전두환을 잡고 정 총장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같은 반란군의 붉은 톤과 대비되도록 수경사 쪽은 푸른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일은 저질렀는데 아직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해 조급해진 반란군. 임중혁, 너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나한테 똑바로 말해. 대통령 경호실장이 하나의 일원이긴 하지만 반란 계획을 몰랐다가 나중에 듣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보안사에서 전 장군을 쳤습니다. 전두광을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사실 실존인물 정동호 준장은 경호실 병력으로 헌병대를 진압하는 반란군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경비병이 언제 저래 많이 늘었노? 전두광이 헌병대에 의해 체포당할 뻔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반란군이 헌병대를 진압하고 총리 공관을 장악하는 타이밍을 2차 대통령 재가 시도 할 대로 미뤘습니다. 보안사령관 탑승한 차량 잡아놨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미 헌병대는 진압당해 무장 해제된 상태였고 전두환은 그냥 국무총리 공관을 빠져나갈 수 있었죠. 중령님 안됩니다. 체포당할 뻔한 긴급한 상황에 철문을 부수고 탈출하는 건 감독이 만든 설정입니다. 사람이 치이는 장면은 크로마백에서 따로 찍은 후 합성해 심었습니다. 난 멀쩡해. 어딜 가나 답답한 인간들이 있게 마련이죠. 일 좀 크게 벌리지 마세요. 일을 벌인 건 제가 아닙니다. 끊습니다. 실존 인물 윤성민 중장은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 전두환 옆에서 3년 넘게 국방장관 자리를 지키는 인물이 됩니다. 진돗개 발령을 늦추면 안 됩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자 동요하는 반란군.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특유의 카리스마로 선배들을 전부 압도하는 전두광입니다. 국방장관 찾아와. Are you okay? 이들이 간절히 찾는 국방장관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숨어 있었습니다. Oh yes,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대사는 외국인도 빵 터진 글로벌한 애드리브입니다. 김효성 형님은 원래 영어를 잘한다고 하네요. 장민기 너 거기서 뭐해? 반란군에게 걸려온 이태신의 전화. 야, 내가 썩어 빠져 문드러진 인간아. 니들 거기서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탱크 몰고 밀고 들어가서 니들 대가리를 뭉개버릴 테니까. 이것이 장태환의 포스. 이태신의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선배고 나발이고 반말로 욕설을 퍼부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풀샷으로 빠져 있는데도 이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부 연기 베테랑들이기도 하지만 리허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완벽해지면 카메라가 들어와 촬영했기 때문에 더 완벽한 합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지휘대를 두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황정민이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리허설을 수없이 반복해 카메라 동선과 뒤에 걸리는 배우들의 연기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연출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조명이 들어와 그림자를 만드는 건 느와르의 클리셰죠. 자기적으로 보일까봐 너무 강해 보이지 않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일할 때 좀만 도와도. 두 배우 얼굴이 좋으니까 뭘 해도 그냥 다 어울리는 것 같네요. 어깨를 감싸는 건 평소 감독이 배우에게 어려운 주문을 할 때 나오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써먹는 황정민의 센스.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전방 주력 부대를 후방으로 불러들이는 부사단장 노태건. 부사단은 백마부대로 불리우며 로고도 말 문양인데요. 영화에선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로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이 안 되렵니다. 이 사단장 좀 믿어주세요. 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의 슬로건을 인용했습니다.
한편 육본에서는 답답한 양반들이 모여서 티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끄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깜짝이야.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를 선보이는 제가 국선 변호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0만 원 받아 30만 원. 국선 변호사 전문 배우 황병국 형님. 연기를 좀 잘하시네요, 연기를. 최근 개봉에 대박을 터뜨린 야당의 감독님이시죠.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난다. 한번 붙여주면은 뽕. 결국 이 공수 여단을 출동시키는 도이철 여단장. 원래 1공수 여단인데 숫자만 조금 바꿔서 설정했습니다. 한편 이태신의 부탁을 받는 특전사령관. 그러니까 형님이 8공수를 지금 당장 30경비단으로 출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반란군에 속한 공수 여단장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 보이네요. 사령관님. 이 장면에서 여성 관객의 탄성이 터져 나왔던 게 기억나는데요. 뭔 소형이 이렇게 예쁘냐? 감독이 DP를 보고 반해서 한준희 감독을 통해 특별 출연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워낙 동안이라 괴리감이 있지만 개봉했을 때 정해인 나이가 실존 인물 김호랑 소령이 전사했을 때 나이와 동갑이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김호랑 소령은 전사 후 특진해 최종 계급은 중령입니다. 이공수가 서울을 출동했습니다. 뭐? 전차를 끌고 서울로 향하는 이공수. 사실 대한민국 공수 특전 여단은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전차를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극적 긴장감을 만들기 위한 각색으로 설정한 것 같네요. 영화에 나오는 M48 A3K 패튼 전차는 총 2대 제작했다고 합니다. 한 대는 금호 클래시카라는 업체에 의뢰했고 또 한 대는 소품팀이 퍼레이드카 위에 껍데기만 씌워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경사관을 한강다리 전면 봉쇄한다. 이공수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제2한강교를 통제한 이태신. 이공수가 행주대교로 이동하는 장면은 통째로 CG입니다. 이곳은 행주대교와 비슷하게 생긴 다리를 찾아 구미의 남산교에서 촬영하고 CG로 길이를 3배 정도 연장했다고 합니다. 검문소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새로 지었다고 하네요. 혈혈단신으로 이공수를 막아선 이태신. 이건 감독이 주인공 버프 만들려고 허구로 만든 설정입니다. 사실 1공수는 당장 부대 복귀해라. 출동 중 복귀하라는 육본의 지시를 따라 그냥 회군했다고 하네요. 왜 돌아가냐고! 이대로 이 새끼 미친 날개 진짜! 이 장면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할 것 같아서 30분 만에 시나리오를 쓰고 즉흥적으로 만든 씬이라고 합니다. 배우들이 훌륭하게 다 받아주니까 감독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이공수의 회군 소식을 들은 전두광은 바로 여단장을 찾아갑니다. 내 동생 도이철이! 갑자기 도이철을 붙잡고 도는 건 황정민이 갑자기 생각해낸 애드리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형님? 이 대사는 진짜 깜짝 놀라서 나온 최병모의 애드리브입니다. 네가 직접 가라. 뭐랍니까? 웃어. 자세히 보면 장군들의 군복이 다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역사적 사실을 고증해 제작한 의상입니다. 이 정도 위치쯤 되면 좋은 옷감이 선물로 막 들어와서 양복점에서 맞춤 군복을 만들어 패션을 완성해 멋을 뽐냈다고 하네요. 전두광의 명령으로 회군하는 이공수 앞을 가로막은 여단장. 웃어. 네. 자, 널 거면 이 새끼야. 박사기라. 롤모델이 전두광이었구나. 네가 가기 싫으면 내 심장에다가 팍 쏴. 전두광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숨막히는 전개로 피로해진 관객을 살짝 풀어주는 웃음 포인트입니다. 이때 전두광이랑 똑같이 강강술래까지 했으면 더 웃겼을 텐데 여단장이 직접 가서 명령해 이공수가 다시 출동하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단 2씬 등장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화장실은 비슷한 곳을 찾고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감독이 욕심을 좀 부려 세트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떡고물 주디의 이빨 쳐넣어 줄게야. 수건을 깔고 군화 바닥을 닦는 건 황정민이 아이디어를 낸 설정이라고 합니다. 전두광 캐릭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네요. 이공수는 다시 돌아오는데 진압군 측 지원병은 전부 출동을 중지하는 상황. 이태신은 같은 갑종 출신인 8공수 여단장에게 전화합니다. 우리 8공수가 2공수하고 부딪히면 그땐 전면전입니다. 뭐야?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자, 바로 그 시각 한 사람이 더 오고 있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의 그 성우 정영석입니다. 네, 저는 나는 자연이다 저기 정영석 접니다. 단 하나의 목소리. 특전사 2공수, 4공수, 6공수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회에게 포섭된 건 아니지만 전면전이 될까 두려워 출동을 망설이는 박기홍.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와 조명을 계속 움직여 혼란함을 더했습니다. 이태신 얼굴에 붉은 조명도 불안함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각 씬마다 디테일을 보면 미술, 조명, 촬영 감독이 얼마나 열일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담으로 미술 감독은 공간보다 공기를 찍어달라고, 조명 감독은 빛보다 어둠이 더 중요하니 잘 찍어달라고 촬영 감독에게 각각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목의 촬영 감독은 이게 대체 뭔 소리냐며 투덜거렸지만 결국은 알아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잘 찍어주셨다고. 출동하겠습니다. 이태신의 간곡한 부탁으로 출동을 결정한 8공수 여단장입니다. 이대로라면 2공수보다 먼저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 반란군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명분도 없이 시작했으면 완벽하게는 하든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군이 된 걸까요? 어디서 저런 등신들한테만 별을 달아줘가지고. 이제서야 6번으로 전화를 돌린 전두광. 우리가 반란을 왜 일으킵니까? 6번 측이 전화를 받는 장면은 황정민이 캐비넷 뒤에 숨어서 직접 대사를 받아 쳐주며 이 많은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말을 하다가 끊고 가만히 있는 건 감독의 디렉션입니다. 시나리오의 지문만 봤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감독의 디렉션을 듣고 나니 딱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연기를 보고 있으니 감독은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2공수를 당장 부대로 복귀시키겠습니다. 8공수도 같이 물려주십시오. 아니, 작정하고 일을 벌인 사람들인데 이건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잖아. 신사협정 이 개같은 소리를 믿는다고? 저희가 서울로 가야 막을 수 있습니다. 협정을 맺었는데 무슨 반란군입니까? 그저 이 상황이 조용히 끝나기만을 바라는 참모 차장과 6본의 똥별들입니다. 이제서야 잠옷 위에 자켓만 걸치고 그 와중에 파이프를 물고 나타난 국방장관. 나 많이 찾았냐? 당시 모든 군인들의 롤 모델인 메가더 장군을 따라했다는 김우성의 설정입니다. 이공수가 6본을 향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가기 바쁜 국방장관과 장군님들. 6번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장관이 6번 지키는 사람이야? 어이없기도 하고 이게 또 아예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김성규는 무빙 촬영 시기와 겹쳐서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님께서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귀돌이 고무줄에 머리카락 끼어 있는 거 진짜 개웃기네. 국방장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장군님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헌병감에 진심이 담긴 간곡한 부탁을 듣고는 개뿔 여지없이 나가버리는 6본의 똥별들입니다. 난리 칠 땐 언제고 좀 유리해지니까 바로 웃음바다가 되는 반란군의 장군들. 아이고 들 비투벙커 깨기가 얼마나 힘든데. 얘네들도 똥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특수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4공수 여단장 김창세가 움직입니다. 역시나 실제 3공수 여단에서 숫자만 바꿨습니다. 이들이 진입하는 특전사령부 현관은 대전 한남대학교 탈메이지 기념관 건물에서 촬영했습니다. 지금 나가고 싶은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가도 좋다. 특수전 사령관 공수역 역의 정만식이 실존인물 정병주 소장과 너무 닮아서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미 그를 캐스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 나가라는 사령관의 명령에도 끝까지 그를 지키는 오진호 소령. 특전사령관 체포 작전은 100% 실화입니다. 이 사실을 오히려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해 영화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독립된 영화인 것 같은 느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 안 무섭냐? 정만식 형님이 갑자기 왠지 이때 군번줄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해서 미술 감독이 급하게 군번줄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경례하고 이지랄? 널 내가 15년을 데리고 친자식처럼 생각했네. 실존 인물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은 정병주의 부관으로 복무하며 그의 도움으로 별까지 단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 감정에 몰입해서 손을 너무 꽉 잡고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했더니 촬영이 끝나고 보니 정만식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부를 공격하는 이공수. 이곳은 대구 경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촬영했습니다. 경북대의 시계탑이 보이네요. 손 두고 나와. 야 나야. 시끄럽고 빨리 나와. 아니 얘는 왜 여기 숨어 있어?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숨어 있다가 1공수 여단에 잡힌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무슨 이유로 여기 있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하네요. 한미연합사로 도망갔을 때 차라리 그냥 거기 있었다면 반란군이 6본 지하 벙커로 쳐들어가는 장면은 조선대학교의 지하 대피소에서 촬영했습니다. 전역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벙커 문을 지키다 전사한 조민범 병장의 실존 인물인 정선엽 병장이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이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이태신의 실존 인물인 장태환도 조선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김준엽 중장이 6본에서 체포되는 건 역사를 조금 각색한 것입니다. 사실 실존 인물 김진기 헌병감은 헌병 병력을 이끌고 대통령을 구하려 했지만 병력 부족으로 실패한 후 수경사로 이동해 장태환을 돕다가 그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전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반란군을 직접 잡기로 결정한 이태신. 여기 상황실에 전화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강동장 대령역을 맡은 남윤호는 유인촌의 아들로 영국 왕립 연극학교를 졸업한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물론 저는 아주 쌍욕을 해주고 끊어버렸지만 말입니다. 마치 연극처럼 하는 그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컷을 끊지 않고 쭉 이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공부 잘하는 아드님.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장태환의 아들 장성호는 실제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고 1982년 자연대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교하다 실종된 그는 안타깝게도 할아버지 묘가 있는 칠곡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밤 서울은 끝까지 우리 부대가 지킨다. 연병장 씬을 찍을 때 정우성은 사실 어려운 장면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성 장염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수경 사령관으로서 반란군 무리를 제압하러 갈 것이다. 아픈 걸 참으면서 연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비장한 표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대망의 라스트 광화문 씬은 전남 광양에 있는 한 화물 선적장에 대형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약 7,000평에 달하는 이곳에 세종로를 세트로 만드는데 75일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이곳은 명량을 촬영했던 곳으로 김한민 감독이 직접 이곳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광양의 야적장에 실제 바리케이트를 250개 정도 깔았다고 합니다.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깔아야 하는데 250개로는 택도 없어서 CG로 복붙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한겨울에 일어난 이 사건을 6월에 촬영했습니다. 땀이 나면 낫지 입김이 나올 리가 없죠. 입김이 잘 보이는 보조 출연자에게 대사를 전부 읽으라고 해서 미리 따두고 그 대사대로 나오는 입김을 전부 심었다고 합니다. DI로 색보정까지 하니까 진짜 겨울처럼 느껴지네요. 복역 준비됐으면 보고하라. 사격 준비 완료됐습니다. 수경사로 오지 못한 야포 단장에게 30경비단 조준하라는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실제 발포 명령을 내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겁니까? 전두광 말대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순 없는 노릇이었죠. 좀 가만히 좀 조용히 좀 하시오. 좀 방금 진짜 황정민이 갑자기 나왔는데? 순간 진짜 짜증나서 나온 황정민의 애드립입니다. 정확히 5분 후 야포단은 포격을 개시한다.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팽팽한 기싸움. 마치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많은 배우들이 한날 한시에 다 모일 순 없어서 분량을 이틀로 나누어 하루는 반란군 진영을 또 다른 하루는 진압군 진영을 촬영해 편집해 붙였다고 합니다. 반란군의 히든카드가 등장합니다. 나 국방장관입니다. 그냥 한미연합사에 짱 박혀 있었으면 좋았을걸. 당신 말이야. 수경사령관 지휘 해제야. 극적으로 각색했지만 사실 국방장관은 장태환에게 전화로 무장 해제와 항복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공수가 조명탄을 발사한 건 허구입니다. 대형 크레인에 조명을 달아 빛이 일렁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 연습의 결과는 영화 파묘에서 도깨비 불을 연출하는데 제대로 활용했다고 하네요. 진압군 수경사의 완벽한 패배. 날리는 눈은 당연히 강풍기에 날리는 가짜 눈입니다. 사실 장태환은 무장을 해제하고 수경사로 돌아가 김진기 헌병감과 함께 체포됩니다. 처절하게 바리게이트를 건너가는 건 감독이 만든 허구입니다. 총을 들고 있으면 마지막에 쏠 수 있으니까 중간에 떨어뜨리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이태신의 마지막 인간 실격 선언. 난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 마지막으로 감독이 전두환에게 직접 하고 싶었던 말을 이태신의 입을 통해 전했습니다. 정우성은 이태신이라는 인물에게 연민이 느껴져서 감정이 막 올라왔는데 감독은 감정을 누르며 연기해달라고 해서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케이 컷이 나오지 않아서 다음날 이 컷만 다시 촬영해 건진 컷이라고 하네요. 이기긴 했지만 정당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승리의 기쁨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으로 중간에 혼자 내려서 걸어간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누가 있을 땐 씁쓸한 미소만 띄우다가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 진짜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죠.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경계를 넘어
진짜 괴물이 됐다는 느낌으로 설정한 허구입니다. 이미 일 다 끝내놓고 명분을 위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반란군. 사후제가입니다. 실제 대통령이 서명 후 사후제가임을 명시한 건 사실입니다. 이 사후제가는 이후 12.12 사태가 위법한 행위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후 전두환의 내란죄가 인정되어 사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죠. 뭐 결국은 그냥 풀려나긴 했지만 말이죠. 축하 파티 장면은 쿠데타 성공 이후 바로 치러진 것처럼 군복을 입고 있으나 1980년 1월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열린 위로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노래를 부르고 한 손을 드는 모습까지 전두환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다시 봐도 마음이 먹먹하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군가 전선을 간다는 관객이 섣불리 일어설 수 없게 긴 여운을 만들었는데요. 감독이 평소 좋아하던 군가였는데 음악 감독이 처음부터 이 곡은 무조건 쓰자고 했습니다. 크레딧이 올라갈 때 깔았는데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자, 1300만 관객에게 심장 쫄깃한 긴장감과 우라통을 선물해준 영화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